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해서 이 전문가들, 네. 교수님과 또 정치 논객들을 하고 쭉 진행해 왔어요. 오늘 마지막 편이면서도 아마 대선 전국을 여는 네. 첫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강점이자 약점이었어요. 네. 그걸 치고 나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우리 아버지의 꿈은 네. 복지국가였다. 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과 TV 토론인데 이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는 70%로 맞습니다. 캠프 생각했는데 100%를 내질렀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100% 시행을 못했죠. 네. 이게. 그런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TV 토론은 저 지르고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려보면 게 비스마르크는 그 강경 보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이 복지란 것은 보수의 담론인가? 보수에서 추천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네. 이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는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저는 진보 쪽에 민주당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5년간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경제와 복지 문제를 갖다가 네. 제대로 제시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 두 가지에 다 깊은 관련이 있는 세대가 MZ세대. MZ세대 문제를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후보들이 제시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 이후에 국정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묻고 들어가겠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전에 강의에서 북유럽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 노동시장 진출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복지국가는 북유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해요. 네. 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이게 가능한가? 아마 지금 MZ 세대들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북유럽이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있고 모든 문제가 없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 최근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제2당이 되고 북유럽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의 규정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밀턴 프리드만도 1960년대에는 자신이 케인지안이다, 케인즈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닉슨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케인지안이 지배했던 당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40년을 보면 우리 시대는 다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다 우리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차이입니다. 그 하나의 신자유적 흐름이 가더라도 그 사회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어떤 국민국가, 한 국민국가는 그 시대적 흐름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 내에서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국면에서 북유럽을 보면 물론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 당신의 성공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핵심적 중요한 역할을 미치느냐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46%가 넘거든요. 46%도 적은 거죠. 적은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하고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거의 100%예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0%가 넘게 청년 나의 미래가 부모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지위와 큰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다만 지금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북유럽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뭐 네, 이렇게 이 손주들의 네, 네. 뭐를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네. 어머니의 정보가 네. 뭐 대학을 네. 선정한다.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10대 후반, 19살 때의 그 대학이 평생을 뭐 네, 네.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속에서 우리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네. 자녀의 그거를 이렇게 결정한다고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 다 아니까 네, 네, 네. 이야기할 필요는 북유럽은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 가고 하는 것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복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사실 어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에 사적 자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어난 것부터 자라는 것, 주거 문제 이런 거 부분까지 어떤 필수적인 부분은 공적으로 책임지니까 사실은 부모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대학 가면은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대학 교육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예. 또 이제 그렇게 그게 가능하려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예를 들면 그 부가가치나 재원들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산업구조에서 뒷받침되는 거죠. 네,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북유럽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1960년대하고 70년대 그리고 길게 보면 90년대까지가 이제 이행기라고 얘기하면 사실 70년대 이후에 제조업이 굉장히 서구의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둘 다 제조업 강국인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독일하고 스웨덴이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제조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한국처럼 신흥국들이 제조업 시장이 막 뛰어들고 부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조업 강국이라는 건 결국은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유지하려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금을 통제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품질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숙련 노동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은 가격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자가 생활하는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하르츠 개혁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슈레더 때. 그래서 독일은 노동시장이 가장 이중구조화된 유럽 국가예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니까 독일은 또 사회보험에 기반한 나라인데 사회보험은 안정적으로 기여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구조화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죠.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안정적 고용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니까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고 복지도 이중구조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게 최근에 예를 들면 AFD라든지 이런 구구정당의 부상과 연결되고 근데 스웨덴은 어떤 길을 가냐면 처음에 스웨덴도 뭐 사브나 볼보나 이런 것처럼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독일처럼 못 가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광부나 간호사들이 막 독일로 갔잖아요. 독일은 노동력의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를 초대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국내 노동자들을 반발하니까 여성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가 대규모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여성들이 담당해야 되는 돌봄을 누군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공적 영역의 사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양질의 사회 서비스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예. 공공부문에도 괜찮은 양질의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민영화시키든지. 그런데 이게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거를 만약 민영화시키거나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정당도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제조업을 통해서 만드는 부가가치를 여기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결정한 게 뭐냐면 제조업을 ICT와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고도화된 두 개의 축으로 성장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게 이게 다 고인력, 고학력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우선력. 이거는 보편적 양질 서비스에서 양성하고 이 세 박자가 맞으면서 스웨덴은 아까 얘기했던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 양질의 소득보장 제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단순히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는 이유, 상대적으로 덜 세습되는 이유는 복지 확대도 있지만 복지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주로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더 문제는 독일은 그래도 제조업이 숙련 노동자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서 숙련을 쌓고 그 노동자들의 숙련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갔잖아요. 우리는 9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되고 나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우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숙련 노동자를 다 자동화 기계로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시장이 훨씬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고 우리 그걸 어떻게 해결했죠? 그러면 숙련 노동자 대신에 숙련 노동자를 안 하고 대신에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화율인데 독일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은 자동화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이 나머지 거를 다 숙련 노동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우회하는 방식으로 숙련 노동자를 줄이고 그걸 자동화로 대체하는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90년대생 기준으로 시장에 나가면 좋은 일자리가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10% 안 되는 게 서울의 주요 대학, 20개 대학이라고 얘기한 수도권에 여기 입학정은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좋은 우리나라에 아시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 가기는 건 학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산층 부모에게 최대 과제는 자기네 자신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 전 단계 그게 확실한 우리나라의 통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 20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위에 상위권 대학들은 더 박 터지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거죠. 그게 지금 뭐 29조 원인가 쏟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26조 원인가 쏟아 부었는데 그거는 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층에게는 사실은 이 통계청에 나온 데이터만도 저 하위 1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에 상위 10%가 거의 10배 이상 지출합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학벌을 통해서 세습되고 고착화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 친구들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 어떻게 경쟁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됩니다, 실제로. 경쟁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누구 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도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가 예일 대학교에 있을 때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강의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고. 그럼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스티글리츠가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린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다. 근데 이제 스웨덴을 본 거죠. 스웨덴이나 북유럽을 보니까 우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라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 나라를 바꾸면 어떤 나라는 부모가 저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나라는 부모가 의사이든 일용직 노동자이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는 우리 마땅히 지향해 볼 만한 거 아니냐. 물론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젊을 때 혁명을 꿈꿨던 것 같아. 아, 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네, 네. 예. 제가 이렇게 여의도에 35년인데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이게.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한테 그 복지는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성장이 해결해 왔다. 네. 그것을 갖다가 이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성장을 갈망한다. 네. 이게 먹히잖아요.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첫 그게 성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낙수 효과가 있었죠. 예.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1970년대 말부터 예. 1990년대 초까지 딱 15년 정도였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감소했죠. 예. 근데 이 90년대 초를 지나면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더 증가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숙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서 숙련을 대체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게 우리가 정확히 90년대에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신경영 전략이라는 걸 정경련이 발표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경영 전략을 발표합니다. 100대 기업들이.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투쟁을 통해서 노동 현장에서의 기업이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제도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노동 통제의 정책들이었죠. 제도였죠. 근데 그게 일본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는데 남은 게 뭐냐면 숙련 노동을 우회해서 생산을 높이는 이 자동화 전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전략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3년이 되면 우리가 최고 수준이 되고 지금은 다른 일반적인 국가 독일이나 일본의 거의 3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간 소득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자동화를 하니까 숙련 노동자는 줄어들고 숙련 노동을 줄어들지만 이 자동화 설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은 필요하게 되고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더 급격히 양극화되고 기업은 성장하고 국가는 성장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숙련 쌓아서 성장해서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 완전히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위직 고학력 일자리 아니면 엔지니어링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상위권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대학 진학률이 70%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대학은 예전에 고등학교 진학한 대학을 안 간 고등학교 졸업한 거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치열한 경쟁들이 시작된 거고 그 경쟁을 만든 게 바로 이제 대표님이나 저 같은 이제 86세대가 이제 만든 거죠. 지금 여쭤보는 거게 아마 크게 보면 3가지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양극화 문제, 네네. 그 다음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네. 그 다음 지속 가능성 문제, 네. 이 3가지인데 아까 쭉 말씀하셨어요. 양극화 부분에서 그 지금 이 양극화가 산업 구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재생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은 이 진보 정부 들어왔어도 네. 다들 인정해요. 네네. 자기들이 문재인 때도 더 심화됐다. 네네. 윤석열 때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이게. 그랬을 때 이 양극화가 다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과연 그런가? 그러면 그럴 때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네.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복지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아젠다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대까지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갔잖아요. 예. 네, 그런 흐름이 있었고 80년대부터는 성장과 분배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자유 시대. 그러니까 양극화는 사실은 불평등은 신자유 시대에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가 불평등이 증가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간의 차이를 주목해야 된다. 그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같은 나라나 북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양극화가 덜하고 불평등이 덜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덜하게 된 게 네. 이제 아까 말한 그렇죠. 산업 구조하고 예. 그다음에 복지 구조가 같이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 구조는 그대로고 복지 지출만 늘릴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 지출은 어쨌든 간에 자원이 순환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생산의 과정과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상호 보완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상호 보완성, 산호 보완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벌, 대기업, 제조업, 수출, 자동화 중심 이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중심이라는 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가격에 아무리 이게 고품질을 하더라도 가격을 통제하기 즉 비용을 낮추기 위한 어떤 사회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 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동화로 대체했고 그다음에 그게 사회에서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자 여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걸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대거 투입하려면 자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건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중심은 그런 것들을 감당한 역사적 전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복지 지출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연동돼야 되고 그 두 개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연평균 대략 그 복지 지출을 GDP의 0.9% 포인트까지 증가시켰어요. 매년. 근데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시장 불평등은 이렇게 되는데 진위계수로 가처분 순도 불평등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런 전례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이뤄냈죠. 이런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은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불평등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관계에서 복지지출 통해서 계속 이걸 낮출 수 있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불평등. 그러니까 세금 내고 복지 지출을 받았을 때 그 소득으로 측정한 불평등.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포함한 불평등은 계속 낮아졌어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근데 시장에서 세금 내기 전 세전 불평등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의 방향이 달라진 건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한 이유로 유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걸로 가능했냐면 연평균 0.9%포인트에 달하는 복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년에 거의 1%포인트씩 GDP의 복지 지출을 한다는 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중대형 게. 네. 앞으로도 가능하겠냐고요. 문재인 정부 동안엔 그 가능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 만약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고 다음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이 그걸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면 이쪽으로 순환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대안이었고
영구적인 대안이나 좀 지속 가능한 대안을 하려면 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자동화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다. 그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조업, 대기업, 자동화, 수출 중심이라는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것들에 대한 전면적 대개조를 하지 않고는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현상이 다가오는 거죠. 트럼프가 오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출보다 내수가 중요한 시점이 됐고, 근데 우리가 과거 60년 동안 의존했던 것처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외적 필요도 이미 한국이 더 이상 기존의 성장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 그게 근데 이제 교수님 어떻게 바뀌었나? 근데 제가 이장 의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게 한 사람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데 방향이라도. 방향은 있는 거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방향은 다 동의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대기업 잘하고 수출 잘했으니까 이 경쟁력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뭐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균형되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보시면 자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것처럼 이제 그 말했던 동반성장. 동반성장인 거죠. 그런 얘기 다 우리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다들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할 때 우리의 롤 모델은 어디였냐면 독일하고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롤 모델은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냐면 기초적인 원자재부터 최종재까지를 한 나라에 다 두는 거예요. 완전한 산업 시스템을 갖는 거죠. 이러려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 숙련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대기업도 잘해야 되고 이걸 다 갖추는 거죠. 한국이 박정희 정권 시대 때부터 199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그런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기는 성장하면 대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한 해에 70% 정도 안 됐습니까? 아니 거의 같았어요. 거의 같을 정도였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노동자가 거의 50%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변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성장 방식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 성장 방식의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변화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최첨단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중에서 최고의 부품, 비싼 부품, 최첨단 부품은 수입합니다. 그 중위 부품과 저희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티바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가 수출했을 때 그 수출한 양에서 몇 퍼센트나 그 나라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지 몇 퍼센트는 해외로 나가는지 한국의 OECD 국가들이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장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도 최종재에서 첨단 부품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적은 거죠. 근데 유럽 평균은 대략 90%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니까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9년에 일본이 아베가 그 소재 부품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그런 산업 구조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래서 우리 정부 한 게 뭐냐면 소재 부품을 강화하겠다. 소부장 강화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부장을 강화하면 그 주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소부장 강화하고 그래야 동반 성장이 되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축으로 가자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출로 성장했냐. 맞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90년대 이전까지 보시면요. 우리나라 GDP의 수출과 내수의 기여도를 보면 내수의 기여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한 건 맞지만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경제는 아닌 거죠. 수출과 내수가 순환되는 경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넘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수출이 내수와 무관한 경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재를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조달한 핵심 부품들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구조. 이걸 조립형 산업화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성장하고 국가는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은 정체되고. 그러니까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생산성 격차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대기업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그렇게 가는 비율이 2%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네. 그 다음에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비율도 4%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 가고 어떤 청년이 비정규직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대기업 좋은 일자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청년들이 일자리 있어가지고 있어도 안 간다는 거잖아. 아니 못 가요.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하십시오. 대학을 졸업했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대기업에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좋다. 지금은 안 되니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내가 좀 제기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쌓으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간다는 거. 실제로 불가능한데 2%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 간다는 안 거.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되면 평생 비정규직 중소기업인데.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시 아까랑 연결되는 거죠.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학벌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모든 걸 투여하는데 그걸 투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던 그 부모들을 가진 세대들인 거죠. 아시는 것처럼 아마 대표님 대학에 들어가실 때는 4년 대학의 진학률은 20%도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습되는 거고, 세습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럼 이것도 다시 수출과 내수가 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돼야 그거를 되는 거죠. 학술적으로는 복선형 성장이라고 그래요. 복선형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 자동화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자동화와 숙련이 좀 균형되게 가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 아이폰을 제조하는 이게 아이폰 이 500불이라고 그러면 아이폰을 제조는 주로 중국에서 하잖아요. 중국이 가져가는 돈은 $8예요. 그리고 한국처럼 첨단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는 얼마냐면 $120. 나머지 거 $350 가까이는 다 뭐냐면 기획, 디자인, 물류, AS 이런 거예요. 즉 서비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스마일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이고 이게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인데 부가가치가 예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창출이.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가 70년대만 해도 거의 차이가 없었고 제조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이제 스마일처럼 이렇게 웃는다고 그래서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가 엄청 창출되는 거고 제조업에서 창출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서비스는 굉장히 약하고 근데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되게 가자. 왜 이걸 바꾸자고 얘기하지 않냐면 미국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대체했을 때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취약해질 수 있고 안보에 취약해지니까 제조업은 같이 가야 됩니다. 대신에 너무 제조업에 올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가 균형되게 가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ICT. 어쨌든 간에 AI가 중국, 일본, 중국과 미국엔 뒤지지만 우리가 3에서 5위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조업과 연결해서 서비스업으로 가는 이 전략을 취한 게 바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가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하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균형되게 가자. 그러니까 방향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숙련과 자동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방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다 그 방향을 얘기하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다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 만약 그 방향이 동의된다면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네. 그 모든 대선 주자들이 아마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건데 네. 어떤 성장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네. 그렇죠. 이게. 그 성장 맞습니다. 네. 그 방향에서 그럼 실제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성장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망들이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은 이제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아마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실현한다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현재 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리고 미취업 그 청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들을 그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뭐가 있다 보십니까? 저도 그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면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혹시 이제 기억납니다. 네, 예.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19가 닥쳤는데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이잖아요. 예.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자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비정규직하고 불안정 고용 상태나 자영업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배제돼 있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는 취약계층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실업과 같은 거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에 기반한 보험으로 전환하자. 이게 바로 전국민 사회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안정적 일자리가 많을 때는 고용관계에 기반해서 사회보험을 만드는 게 맞죠. 근데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동적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거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을 보시면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라도 예를 들면 재산소득이나 가외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매겨요. 그걸 그렇죠.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취업보험에서는 그러잖아. 아니 근로자도. 근로자도 만약 자기가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거기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예요. 왜냐하면 근로소득 한 데는 그렇지. 건강보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근로소득은 다 부과하면서 내가 만약 100억이 있어서 거기서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100억이면 뭐 3%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3억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보험료를 안 부과한다는 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부과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건강보험처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4%거든요. 99.5%가 다 배제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다 포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소득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일정한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는 채워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뭐 디딤돌 소득인가 그 오세훈 시장이 한 거, 안심소득 이런 것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소득은 그 대상이 너무 적고 너무 그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문제지만 그것들을 좀 관대하게 설계하고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방식, 그게 사실은 NIT라고 부의 소득세 방식입니다. 부의 소득세 방식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도 네. 해주니까 쏙쏙 들어온다. 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전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정도를 메꿔주는 거예요. 이 소득이 제로인 사람. 그러니까 일정 수까지는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너무 점진적으로 이가 제로입니까? 제로. 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 메꿔준다.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소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제로인 사람은 이만큼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 중위소득의 50%가 될 수도 있고 빈곤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요만큼을 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 이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얼마냐? 요만큼은 자기가 번 거고 요만큼은 국가가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지금 NIT 방식이라는 아까 최저소득보장제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해주는 겁니까? 이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자 소득이 제로인 사람한테는 이거를 여기 우리 기준선이 여기다. 중위소득의 50%다. 여기에 빈곤선이니까. 그럼 이게 기본소득하고 비슷한 개념입니까? 기본소득은 누구나에게나 다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소득세라고 그 신자유주의 태도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주장했던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도 동의했던,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했던. 그래서 하여튼 이게 발전하면 나중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자 보시면 요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요 시점을 넘어가는 소득. 자, 소득이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중위소득의 100%까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 역전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논의가 되고 있고 이미 제도는 있고 그 제도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남은 거죠.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중위소득 50%를 지급한다는 건 소득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근데 이거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뭐야 이게 보편복지하고 선별복지가 늘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네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서도 기본소득도 일편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재정 부담이 너무 그거 하고 예를 들면 소득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익숙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복지를 하면 모든 거를 보편적으로 해야 되고 선별복지를 하면 모든 거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북유럽도 보편주의 제도와 선별주의 제도가 같이 있어요.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보편적 제도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선별적 제도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보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다 무상으로 다 지원하잖아요. 100%. 근데 스웨덴은 그렇게 안 해요. 스웨덴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모두 스웨덴이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모든 걸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그 판단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거는 그러면 그렇죠. 왜 보편적이고 이건 왜 선별적이냐. 그게 이제 사회의 보편적 위험일 때 그건 보편적으로 하는 거죠. 그 결정 누가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자, 예를 들면 건강. 이거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는 거. 이거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업. 살면서 실직 안 당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산재. 누구나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보편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타겟팅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조화될 때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이미 좀 상식 선상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복지국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을 동의한다면은 그렇죠. 어느 것을 보편하나 어느 것을 선별적으로 하냐 이 부분은 좀 상식에 의한 거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나 닥치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근데 또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그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은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 취약계층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를 동의한다면 기본적인 건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특별한 필요는 선별적으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시장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혼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인위적 시장 역할이 좀 크고 그래서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공급의 주체는 누구냐?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그거는 민간이 주로 하거든요. 국가가 아니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은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은 보편적인데 실제 거기에 가입한 사람은 제한적이고 거기서 받는 급여로는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보험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우리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혼재돼 있는데 정돈해서 만약에 가자면은 그 우리 교수님이 복지 디자이너다 한다면은 지금 이 어떻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취약계층이 적어도 국민소득이 36,000불 넘는 나라에서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빈곤은 없어야 되고 절대 빈곤을 없애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소득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누구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증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하게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들을 다 직면하잖아요. 실업, 질병, 노령. 이건 누구나 다 직면하는 거니까. 이런 제도는 적어도 자기가 자영업자이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일정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돌봄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주거와 관련된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이거는 좀 공적으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들은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 더 좋은 삶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럭셔리하게 산다. 이거는 개인이 시장의 성취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해주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적어도 동일한 선상에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이 전체 취업자의 25%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3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에요. 스웨덴은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고 우리나라는 8.7%고 그런데 공무원을 늘리면 그 나라가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경제가 덜 발전할 것 같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는 상위 탑 10 안에 드는 혁신 국가들이잖아요. 다. 문재인 때 공무원 늘린다고 난리 났었어. 그렇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가끔 뵈면 애들이 안정적 직장을 갖기를 원해요.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는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거 반대하시거든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 게 많죠. 이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철밥통이고 예를 들면 제대로 일 안 하지 않는 사람들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적 부분이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하고 사람들 돌보고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요. 저출산 뭐 지금 반갑게도 어느 지자체나 이런 데는
출산율이 좀 높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네. 지금 세대들이 또 제2 이 부모 제3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마 2차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조를 쓰고 있다 그러죠 매년. 근데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마 출산율도 청년 문제의 다양한 부분을 해결과 같이 가야 되고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기본적인 교육, 주거 이 부분들이 뭐 돼야 출산율 애도 놓지 결혼도 하지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할 때 그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예.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중요 출산 관련 정책 관련된 데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이 됐으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20년이 지난 나온 결론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19년에 이미 났어요.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출산이라는 게 한두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을 높여야 되는 거고 삶에 대한 이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어디에 무슨 뭐 돈을 투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출산을 출산 장려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바꾸자. 이래서 2017년에 바꿨어요. 그 슬로건을 바꿨는데 문제는 이제 슬로건 바꾸고 실제 정책은 가지 않았죠. 근데 120조 뭐 200몇 조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시면 내부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면 있는 복지 정책 다 끌어모아다가 한 거지 그게 출산과 직접 관련된 정책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그거는 물 건너간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세습되는 사회에서 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잘 사는 사람들 뒷바라지나 할 거 아니냐. 나 그런데 못 낳겠다. 또 내 아이가 노예 생활하는 거 나 원치 않느냐. 무서운 이야기네요. 예, 내 아이가 이런 경쟁에서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결국은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 낮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신문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뭐 결혼 장려금 주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 코웃음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인터뷰에서도 단체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 자녀분이 계시면 대표님 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돈 한 200~300만 원, 500만 원 주면 결혼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 문제, 주거 문제. 근데 노동시장 문제, 주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노동시장 문제는 산업구조와 연결돼 있죠. 산업구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한국의 성장 방식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출산이란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자꾸 그 문제를 몇 가지 제도로 풀려고 하면 그게 풀리냐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우린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풀려고 계속 제도를 만들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불평등은 계속 증가하고 좋은 일자는 계속 감소해.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고치지 않고 무슨 뭐 인센티브를 주고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네요. 자, 그러면 어째 짚긴 짚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또 가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란 부분도 결국은 이제 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가는데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못 갖추고 있잖아요. 노인 빈곤율은 꼴찌잖아. 그렇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가 그냥 가장 높고 그럼 왜 참여하냐고 물어보면 생계비가 없어서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일단 복지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급히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보장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65세라고 만든 건 사실은 비스마르크 때도 19세기에 퇴직 연령을 65세로 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사실 65세가 그때 65세랑 같지 않잖아요. 근데 1950년대 1965년에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대략 54세 정도가 돼요. 54세. 근데 지금 얼마냐면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년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 물리적으로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 거출산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노동 가능인 거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대책으로 저는 당분간은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낸다면 향후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노동 규모의 감소 없이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지금 과거에 오래전에 만들었던 65세 퇴직 연령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된다. 다만 한국에서 실제로 65세까지 또는 60세까지 정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임원되는 건 1000분의 1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40대 말이나 50대 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특정 계층에게 특권을 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반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문제도 결국은 우리 성장 방식과 산업 구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다 이 산업 구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 산업 구조, 네. 우리 산업의 뭐 정상화라고 하면 뭐 하는데 어쨌든 시대에 맞게끔 네. 이게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이야기네. 근데 지금 당장 말한 그 고령화 부분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젊은 층하고 세대 갈등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숙련이 요구되는 그 일자리하고 청년들의 숙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부 교차하는 데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이게 억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교차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하지 못하고 연금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럼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젊은 친구들 어차피 부담이 된다.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 저건 거죠. 안 하려고 하니까 생각 안 그러니까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문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 세대는 당신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대를 국가가 부양하느냐 사적으로 부양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연금에서도 소득보장 문제 똑같이 그 문제가 그러니까 나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국민연금의 그럼 최대 수혜자가 5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대 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다 50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만큼 부양해야 될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될 부담을 늘어나는 거다. 물론 여러분이 부양하지 않겠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부양할 거냐 공적으로 부양할 거냐. 근데 보시면 취약계층이거나 중산층이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공적으로 부양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가진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부터 다 한 대 모아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재분배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사적으로 부양하면 재분배 효과가 없죠.
당연히 공적으로 부담하는 게 중산층과 중하층에게는 이롭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부담하는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게 고갈될까 염려하는데 그거 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 우려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연금을 불신하면. 그건 다 사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하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보험이에요. 그럼 개인연금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고갈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소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기금이 소진됐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연금이 기금이 소진됐을 때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있죠. 물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하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나 국민연금은 지급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청년 세대가 믿으시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게 결국은 우리 부모 세대와 나의 안위를 지키는 거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연금 기간 고갈 시점을 강조하는 게 아까 저 거기에서 덕보는 건 사보험이 돼 있는데 네. 그 위협이 너무 언론에서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그 조정한 면도 있죠. 매년 5년마다 재정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재정 개선의 목적은 재정 안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건데 그게 나오면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건 몇 년에 고갈된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가정집에서 우리가 저축한 돈이 다 없으면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은 그렇죠.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세대 간의 부양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5년이다, 뭐 70 몇 년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안전한 사보험. 그래서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지냐면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국민연금을 더 신뢰하십니까? 삼성의 개인연금을 더 신뢰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다수가 삼성을 더 신뢰한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현실이잖아. 근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삼성이 망하는 게 쉽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추가적으로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구조개혁이라는 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다 뭐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된 어떤 정책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심을 뭐로 잡을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되고 거기서 커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충분히 지급해서 적어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주로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아니면 불충분한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사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그걸 이 두 개를 보완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43%로 합의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그 국회에서 하는 경산호위랑 국회에서 하는 국민연금 자문 특위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도 참여를 했고. 아니 그때 TV에 다 나왔던 거예요. 네,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위원회 하자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처음에 20대 여성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20대 여성이 처음에는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걸 지지하느냐 공론화위원회 시작하기 직전에 물어본 설문에 거의 70~80%가 재정 안정화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론화위원회 거치면서 국민연금을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주고 양측이 똑같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제1안 다수안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4%로 높인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그걸 다 무시하고 엉뚱한 자동안정화장치, 뭐 차등보험료를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개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학습하고 정책을 이해하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뭐 43%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국회가 논의하고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고 심지어 공론화위원회까지 하고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손바닥 뒤집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관례화되면 어떤 사회적 갈등들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네요. 나쁜 선례를 남긴 겁니다. 그 공론화위원회를 정부가 하자고 해서 한 거고 그래서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걸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 만약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공론화위원회 결정, 윤석열 정부 하에서 했던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연금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 조정화 장치라는 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그게 과학적인 의미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네. 이 제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소득 그 대체율을 더 하향시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장치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제 걷는 거는 일단 고정돼 있으니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가를 그거를 유동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물가에 따라? 아니 물가나 여러 가지 물가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걸 유동적으로 결정해서 급여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재정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령 인구는 자꾸 늘어났는데. 네. 그리고 그걸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유지될 수 있죠.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네. 뭐 당에 상관없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굉장히 뭐 비판을 많이 했어요. 금방 말한 대로 뭐 386에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젊은 층이 희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통계를 내면 20, 30대의 비정규직 비율하고 50대의 비정규직 비율하고 누가 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까요?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 30대 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차등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20, 30대의 괜찮은 직장, 좋은 직장에 가진 사람은 50대의 비정규직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요. 그게 타당한 건지 일단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이게 세대별로 차등보험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그렇게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세대 내에 계층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20, 30대라고 다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20, 30대도 부자 20, 30대가 있고 가난한 20, 30대가 있고 50대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이면 자기의 첫 번째 직장에 다 은퇴하고 더 나쁜 직장으로 다 이동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더 부과한다?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50대의 자녀 세대가 20, 30대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의 부모들을 공적연금으로 부담할 건지 사적으로 부담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대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동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청년 부담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 제안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그 사전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자 이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고갈되기 전에 미리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을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재정 고갈 시점이나 안정화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자. 그래서 국가 역할이나 조세 역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조세가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늘리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소득이 100이잖아요. 음. 그 국민연금이 부과하는 소득은 거의 30%예요. 나머지 70%에는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근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근로소득에만 부과한 게 아니라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가 변한 거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면 청년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그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네요.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대세라 뭐 이런 명목으로 자산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게 되면 만약 우리가 30%에 부과하는데 10%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걸 전부 다에 부과하면 3%로 줄어들겠죠. 보험료 부담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많이 가진 기득권 중에서는 분명히 저항하겠네.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거에다 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장기적 관점으로는 결국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이미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네. 또 있습니까?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아니 그런 부분하고 이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기후 문제에 대해 요번에 이제 대선 주자들 기후 문제에 대해 적절히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성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내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 복지. 네, 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복지와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산불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산불에서 드러난. 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자고 여름 혹한 무더위에도 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 사무직에서 이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하지만 배달하는 사람, 야외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겨울에 혹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취약계층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성장을 지금처럼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도 대선 주자들이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가 그냥 돈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후, 산업구조, 정치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넘어가야 될 어떤 이 사회적 대타협, 연대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복지도 사회적 연대로 해결한 게 아니고 성장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성장하는 부분들에 더 공감을 더 하고 뭐 이런 문제, 그 사회적 이 대타협이나 연대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와 그걸 공유한 적이 없으니까 성과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 맞습니다.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각자 도생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 이렇게 살아왔고 그게 사실은 우리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를 극단적 능력주의로 밀어붙인 거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일자리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축적하고 개인과 가족이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래도 작은 경험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반대했거든요. 지켜낸 거죠. 지켜냈고 이번 코로나 때도 사실은 우리의 시민의식들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 또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회적 연대인 거죠. 근데 다만
이런 연대들을 어떻게 재분배 문제와 분배 문제에 가져올 거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 토론회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대선 때 토론회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네. 다당제도 이야기를 했어. 네네.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약속이 실현되면 진보적인 친복제 전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한 워딩입니다. 네네네.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 구도 형성되면 다양한 이해를 가진 정당 타협과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 이 같은 정치적 공간을 통해 확대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내가 줄 막 치놨잖아. 이게. 네. 그런데 참 이 다당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중에서 노무현 노회찬 선배들이 제보고 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그 정말 이렇게 이 재앙적인 그 양당 고착제, 고착적인 양당 체제 이게 지금 한 7, 80%다. 네네. 이러냐. 개헌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네네네.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결국엔 나중에 다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양당제. 네. 이게 연동형 비례제 하더라도 또다시 위성정당으로 해서 또다시 양당제. 네. 뭐 이러니까 오히려 진보정당은 망해버리고 이게 지금 있는 진보정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 실제 위성정당인 것 같아. 이게 진보적인 의제가 국민들한테 지금 요 21대 국회 와가지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연금 가정에서도 안 보여.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구조 개편과 또 정치의 어떤 이 변화, 혁신을 갖다가 복지국가 가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듣는 기회예요. 정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신화 중에 하나가 진보와 좌파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든 거거든요.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타협과 합의를 하려면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타협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이게 원래 그 소선거구제와 다수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의 정치로 만들려면 제 세력들이 다른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 실험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진짜 희화되고 형해화되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좀 권력구조나 선거제나 이런 선거제는 사실 개헌을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다 윤석열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당 구조로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양당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양당 구조를 바꾸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양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양당 구조에 대한 뭐 비례대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 그렇죠. 근데 그걸 늘리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 이런 부분에 대한 약하죠. 근데 그것도 그래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했어요. 공론화위원 결과는 비례대표제 강화하는 걸로 나왔어요. 국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도 알면 사실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결심하면 사실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득권 놓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놓고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방향은 있는데 누가 그쪽으로 가게 근데 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ICT하고 그 AI 네. 우리가 뭐 3위를 지향한다 그러더라고. 네, 1, 2위하고 3위는 큰 차이가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도 3위를 지향한다고. 맞습니다. 1, 2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예,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제조업과 그 연계되면서 산업구조 개편을 기여해야 된다. 그죠.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조업에 기여하는 걸로 지금은 얘기만 하는데 제조업만 아니라 그게 서비스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술적 용어는 다이나믹 서비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AS, 기획, 디자인, 물류 이런 거거든요. 광고, 홍보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와 ICT와 AI가 연결돼야 여기서 첨단적인 부가가치 높이 창출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학력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만드는 부가가치를 사회의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스웨덴이 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 K컬처 네. 어떤 저력이 있으니까 그게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근데 K컬처만 가지고는 이제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한테.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ICT랑 우리가 스웨덴의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스웨덴보다 앞섰는데 스웨덴이 잘한 건 그 자기 ICT를 가지고 그걸 비즈니스 서비스로 확장시켜서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두 개로 가는 거죠. 우리 그걸 왜 못했을까? 우리는 굉장히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 계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기업이 제조업 이외에 다른 부분의 역량 강화나 서비스로 된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에 크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나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재벌 구조 내에 안에서 사내 기업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 가들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로 다 소화가 되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하고 제조업 중심인 거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장애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J E&M도 CJ 바깥에 있으면 더 큰 일을 짓을 건데.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벌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가 곳곳에 만들어지고 그게 제조 역량과 결합됐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내수와 수출의 균형, 여러 가지 균형을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의 균형,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균형. 그다음에 자동화 숙련의 균형, 그 네 가지 균형입니다.